이번 강의 내용은 조사화물론 2 챕터 1 개념과 측정에서 제4장 척도의 활용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 요약입니다. 이번 강의는 척도의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척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로 평정 척도가 있습니다. 평정 척도는 서열 척도라고 할 수 있지만 간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등간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 척도는 관찰법을 보완한 척도로서 관찰 척도라고 합니다. 관찰 척도입니다. 두 번째로 리커트 척도입니다. 총합 평정 척도라고도 하죠. 자, 리커트 척도 총합 평정 척도라고 하니까 평정 척도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평정 척도의 하나입니다. 평정 척도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은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리커트 척도. 세 번째로 서스톤 척도입니다. 동형간 척도, 유사등간 척도라고도 불리우죠.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여러 문항을 평가자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해서 응답자들에게 평가하게 합니다. 척도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다. 서스턴 척도. 거텀한 척도. 다른 척도들이 자극을 측정한다고 한다면 거텀한 척도는 응답자와 자극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간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열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텀한 척도에서는 문항의 단일 차원성과 누적성 부합 정도를 검증합니다. 다음에 보가더스 척도입니다. 보가더스 척도는 거텀한 척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도 합니다. 인종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고요. 집단 간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보가더스 척도, 거텀한 척도의 대표적인 유형, 집단 간 거리 척도. 여섯 번째, 소시오메트리 척도입니다.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자, 보가더스 척도는 집단 간 거리, 소시오메트리 척도, 집단 내에서 상호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의미분할 척도,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응답자의 느낌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양극단에 서로 상반된 형용사를 배열해서 해당 속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측정한다. 의미분할 척도. 스타펠 척도. 의미분할 척도의 한 변형입니다. 의미분할 척도가 양극단의 형용사를 제시하는 데 반해서 스타펠 척도는 또 하나의 형용사를 제시합니다. 하나의 형용사. 그것에 대한 감정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의미분할 척도, 스타펠 척도 똑같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감정을 평가하는데 측정하는데 의미분할 척도는 양극단의 다른 형용사, 상반된 형용사를 제시해서 그 강도를 측정하고요. 스타펠 척도 하나의 형용사를 제시해서 감정을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정 척도입니다. 평정 척도는 평가하여 측정한다, 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의미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평정 척도, 평가해서 정한다. 응답 항목 간의 차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서열 척도라고 할 수 있지만 각 항목 간의 차이가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등간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응답 항목 간의 차이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서열 척도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또
질문 항목에 대해서 0과 1, 2라고 응답할 때 0에서 1 사이, 1과 2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간격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서열척도죠. 두 번째, 관찰된 행동의 질적 차이를 평가하는 경우에 연속성을 전제로 한 수량화된 점수 또는 값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관찰된 행동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 차이죠. 그 자체가 어떤 관찰된 행동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적 차이입니다. 평정 척도는 관찰 척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집중장애 아이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정도를 0에서 2 사이로 체크할 때 그 정도는 연속성을 전제로 수량화된 점수 또는 값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평가자가 문제의 적합성 검토 및 상대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특정 대상의 속성 외에 평가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 척도이다. 자, 평가자의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특정 대상의 속성 외에 평가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자, 평가자가 선생님이다. 반 아이들을 평가한다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선생님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학생의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평가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정 대상, 즉 아이의 속성 외에도 평가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가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니까 평가자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척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찰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하며 전달 기준에 대한 명확성, 관찰 자료의 수량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어떤 행위에 대한 관찰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어떤 전달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평정 척도의 유의사항, 관찰을 통해 평정하고자 하는 행동의 정의가 그 척도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도 같은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일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행동은 쉽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눈에 띄는 부분을 관찰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평정되는 요인들의 용어는 명확해야 된다. 네, 명확성입니다. 평가하는 항목들은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평정 척도의 장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전에 평정 척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관찰돼야 한다고 그랬죠. 쉽게 관찰되는 부분을 평가하니까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관찰되는 부분을 평가해서 정하니까 평정이니까 사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당연히 만들기 쉽고 사용이 간편하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있죠. 그래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의 범위가 넓다. 네, 이것저것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의 범주가 아주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평정 척도의 장점입니다. 그럼 평정 척도의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논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논리의 오류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이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이게 논리의 오류인데요. 예를 들면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학생은 타인과의 관계성도 좋을 것이다. 이 관련 없는 두 가지 행동이 하나로 연결돼서 비슷한 것으로 판단됐을 때 우리는 논리의 오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후광효과 오류. 하나의 특성이 다른 특성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어떤 하나가 좋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인정되는 것. 얼굴이 예쁜 학생은 성적도 좋을 것이다. 또는 얼굴이 예쁜 학생은 성격도 좋을 것이다. 얼굴이 예쁜 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아주 잘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좋은 특성이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 이게 후광효과 오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집중화 경향 오류. 평정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중앙에 위치한 항목에 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아주 어려울 때 중앙값으로만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중화 경향 오류입니다. 네 번째로 표준의 오류가 있습니다. 대상을 평정할 때 어떤 기준점, 표준점을 잘못 측정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이 가운데에 두고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을 요 뒤쪽에다가 두면 나쁘다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다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표준의 오류라고 합니다. 표준점을 잘못 잡았을 때. 평정 촉대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정 촉대 종류로는 도표 평정, 수치적 평정, 기술적 평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표식은 우리가 도표를 사용해서 평정을 하는 것이고요. 수치적 평정, 속성에 대한 어떤 강도를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하는 것.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술적 평정 척도는 어떤 하나의 차원을 연속성 있게 범주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커트 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리커트 척도 아까 말씀드렸죠. 총합 평정 척도 이것으로만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평정 척도이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평정 척도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평정 척도의 특징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실용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인정되며 총합 평정 기법이라고 불린다. 네, 말씀드렸죠. 평정 척도의 하나이며 척도 구성이 간단하고 편리하다. 이 두 가지 모두 평정 척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대체로 타당성이 높으며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타당성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당성이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했는지의 여부입니다. 타당성과 우리가 비교해서 타당성, 신뢰성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타당성이라는 것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했는가, 신뢰성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가,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높다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을 했으므로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열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단순 합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각각의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대해 동일한 기여를 한다. 4번, 5번 이어지는 말인데요. 어떤 하나의 문항이 각각의 동일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단순 합산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동일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1번 문항은 1.5에 공헌을 하고 2번 문항은 0.7에 공헌을 하고 3번 문항은 2.3에 공헌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1번 문항에 1점, 2번 문항에 1점, 3번 문항에 1점이라고 했을 때 단순 합산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각각의 동일한 기여를 하지 않는 가중치가 붙는다면 1.5 곱하기 1, 0.7 곱하기 1, 2.3 곱하기 1 해서 3으로 나눈 숫자를 우리가 값으로 해야 되는데, 자, 평정 척도 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속성에 대해서 동일한 기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각각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점, 여기서 2점, 여기서 3점을 받았다면 단순 합산법 3 더하기 2 더하기 3 나누기 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일관성 검증을 통해서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해야 된다. 자, 낮은 항목을 삭제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내적 일관성 평가를 해서 낮은 항목을 삭제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자, 1번에서 4번 문항의 신뢰도 평가를 했는데 신뢰도 평가가 6.5였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근데 이 4번 문항을 제거를 하니까 신뢰도가 7.3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 4번 문항을 제외하고 1번에서 3번 문항만 사용을 해서 신뢰도를 7.3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내적 일관성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도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진술문들로 구성되며 응답자들에게 태도 점수를 부여한다. 태도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진술문, 평정 척도의 특징입니다. 예비 문항의 선정 단계 후 최종의 척도를 구성하는 이중 단계를 거치며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 평점이 태도의 측정치가 된다. 네, 이게 리커트 척도의 특징입니다. 리커트 척도의 장점: 적은 문항으로 높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몇 개 안 되는 문항으로 높은 타당도, 즉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이 리커트 척도의 장점입니다. 특징으로서 3번에서 설명을 드렸죠. 대체로 타당성이 높다. 두 번째, 응답 카테고리가 명백하게 서열화되어 있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 1에서 5까지의 어떤 정도를 평가하고 이것이 명백하게 서열화되어 있어서 응답자가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강도가 1번에서 5번까지의 강도가 서열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측정을 하면 그 이하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응답 카테고리가 명백하게 서열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 자료에서 지표를 추출하여 구성하는 체계적이고 세련된 기법이다. 네, 리커트 척도의 장점 세 가지. 자, 리커트 척도의 단점.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커트 척도의 단점은 각각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정도의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강도를 2라고 느꼈는데 다른 사람은 그 강도를 4라고도 느낄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리커트 척도의 요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리커트 척도 요도, 일관성. 리커트 척도는 타당성이 높은 척도라고 했습니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정도라고 했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려면 측정 항목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의 개념. 리커트 척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개념을 포함한다. 단순한 서열 척도인데 한 문장에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한 문장에 하나의 개념만 포함을 해야 된다. 문항 간 일관성과 상관성은 문항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네, 문항들 사이에 일관성, 상관성은 문항 분석을 통해 확인합니다. 리커트 척도의 구성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실기시험에서 가끔씩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리커트 척도 구성 절차 1단계. 측정 대상 또는 측정 사항에 대해 같은 의미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응답 항목을 작성한다. 2단계. 응답 범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응답 범주를 가장 부정적인 것부터 가장 긍정적인 것, 이런 순서대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부정적이고 또 가장 긍정적인지 이 순서대로 응답 항목을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3단계. 응답한 각 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총점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4단계. 척도 문항을 분석한다. 이것이
리커트 척도의 구성 절차입니다. 리커트 척도 신뢰성 검증. 리커트 척도의 신뢰성 검증은 요인 분석을 활용해서 진행합니다. 자, 요인 분석이란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문항들을 그룹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P개의 변수들이 상호 관계성을 결정하여 변수들을 M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번에서 해가지고 10번, 10번까지의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항들을 그룹화 시켜야 되는데 무작위로 그룹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 P개의 변수들, 여기서 말하면 10개의 변수들이겠죠. 10개의 변수들을 상호 관계성을 결정하여 이 10개의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가 맺어 있는지를 결정해서 변수들을 M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자, 1번, 3번, 7번이 상호 관계성이 있더라. 그러면 1번, 3번, 7번을 하나의 그룹, 또 2번, 4번, 8번이 상호 관계성이 있더라. 그러면 2번, 4번, 8번을 또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5번, 6번, 9번, 10번 이렇게 4개가 상호 관계가 있더라 라고 하면 이것들이 하나의 그룹. 그래서 이 10개의 변수들의 상호 관계성을 결정해서 변수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인 분석의 개념입니다. 이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 신뢰성 검증을 합니다. 신뢰성 검증. 리커트 척도에서 요인 분석을 활용 그룹화된 문항들이 하나의 개념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내적 일관성을 통해 알아본다. 자, 1, 3, 7, 2, 4, 8, 5, 6, 9, 10 이렇게 그룹을 나눴는데 상호 관계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는 묶었지만 이 묶인 그룹이 하나의 개념을 또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내적 일관성을 통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적 일관성법은 문항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계수는 크롬바우 알파 값입니다. 요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계수는 크롬바우 알파. 각 항목의 점수와 총점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요. 전체 문항을 2개 조로 나눈 다음에 각 조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합니다. 이것이 리커트 척도의 신뢰성 검증입니다. 다음 서스턴 척도입니다. 서스턴 척도는 각 문항이 척도상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평가자들로 하여금 판단케 한 다음에 그 다음 조사자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문항들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선정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각의 문항이 척도상에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인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판단하게 합니다. 즉 1에서 11까지의 척도상에 요 문항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판단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조사자가 요것을 바탕으로 측정 문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서스턴 척도의 특징으로는요. 1번 태도를 측정한다. 서스턴 척도는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가장 긍정적 태도와 가장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해서 수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동형간 척도 또는 유사 등간 척도라고 불립니다. 자, 서스턴 척도는 이 태도에 있어서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해서 수치를 1, 2, 3, 4 부여합니다. 구성된 여러 문항에 특정한 점수가 부여되며 응답자가 동의하면 점수를 얻고 부정하면 0점을 얻어 동의한 문장 점수의 합을 평균하여 그 개념에 대한 측정값을 얻는다. 자, 이래서 예를 들어서 30개의 문항이 있다. 여기에는 각각의 점수가 측정되어 있겠죠. 그런데 응답자가 1번 항목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0점이고요. 2번 항목에 대해서 이걸 맞다고 생각한다. 동의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점수를 합산하는데 0에 대한 점수는 다 빼고 응답자가 동의한 점수만 합산을 해서 몇 개의 문항에 동의를 했는지 나눠서 측정값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 문항을 분류하는 평가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장을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지겠죠. 다섯 번째, 척도형으로 선정된 문항들이 평균값은 같으나 분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값은 다를 수 있죠. 여섯 번째, 응답자의 점수가 같더라도 그가 선택하는 문항의 종류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당연하죠. 응답 점수가 같더라도 선택 문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선택 문항의 종류와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서스턴 척도의 다른 척도와의 차이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척도의 구성 과정에서 항목 조작 시 적합성 여부를 별도로 선정된 심사자에게 의뢰한다. 서스턴 척도는 항목 조작 시 연구자가 항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전문성 있는 심사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내가 이런 항목을 뽑아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항목을 선택할 때 별도의 전문가들에게 항목을 의뢰합니다. 따라서 척도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내가 직접 연구자가 쉽게 항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다시 받아서 또 응답자들한테 응답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거의 쓰이지 않는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스턴 척도 구성과 활용.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척도를 구성했다. 1단계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50개 이상의 문항을 문장으로 만든다. 이 문장들을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전문가들에게 나눠주고 각 문항이 개인주의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는 강도를 1에서 10일 사이로 평가하게 한다. 세 번째, 각 문항별로 판정자들의 평가 분포를 고려하여 1에서 10일까지의 각 태도 수준을 대표하는 문장을 척도로 삼는다. 네 번째, 선정된 문항을 이용해서 실제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이게 측정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여러 가지 문항이 있죠. 여러 가지 문항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요. 측정값은 동의하는 값을 모두 합쳐서 몇 개를 측정했는가의 숫자를 나누면 이 숫자가 측정값이 됩니다. 다음, 거트만 척도입니다. 거트만 척도의 개념은 첫 번째, 응답자와 자극을 동시에 측정한다. 응답자의 척도 점수를 알 경우에 그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적 척도는 누적 척도의 대표적인 척도로서 여러 문항들이 일정 기준에 의해 서열을 이루고 있는 서열 척도이다. 누적적이라는 말은 질문의 수준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항목이 그렇다라고 선택할 경우 그 밑에 낮은 수준은 당연히 그렇다고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거트만 척도의 특징. 거트만 척도의 기본 구상은 척도 구성 문항들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서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한 강도에서 약한 강도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순서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1등과 2등, 3등은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이 순위가 1, 2, 3이 매겨지는 거죠. 자, 거듭한 척도에서도 척도를 구성하는 어떤 문항들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센 거, 그 다음 센 거, 그 다음 센 거, 이 순서대로 이 척도들을, 문항들을 서열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항들의 단일 차원성을 경험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단일 차원성 여러 번 나왔었죠. 하나의 개념이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강도가 가장 높은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예측할 수 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 제일 센 것부터 쭉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의 그 응답에 대해서 이 강도에 대해서 맞다라고 응답을 한다면 그 이후의 응답들은 꼭 답을 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 문항들이 단일 차원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 뒤에서 설명했지만 거듭한 척도의 재생 개수를 통해서 이것이 단일 차원에 속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가 거듭한 척도의 특징입니다. 거듭한 척도의 유용성. 거듭한 척도를 한 집단에 적용하여 그 집단의 평균 점수를 도출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위치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 네. 한 집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집단들의 비교에 적절하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다음에 그 집단들 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한 집단 내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번과 비슷한 의미고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단 구성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같은 집단 구성원들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듭한 척도의 사례입니다. 어린이에게 세 가지 산술 문제를 난이도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답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나누기죠. 2번 곱하기, 3번 더하기. 사칙연산에서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 덧셈과 뺄셈을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배웁니다. 어린이들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나눗셈이 제일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 2번, 1번의 강도 순서대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은 2번과 3번은 당연히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에 답을 못했는데 2번 문제에 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3번 문제는 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학생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한 척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듭한 척도 재생계수입니다. 이 거듭한 척도의 재생계수는 문항들 사이의 단일 차원성과 누적성, 부합 정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거듭한 척도는 반드시 단일 차원성, 그 다음에 누적성, 누적 척도입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듭한 척도, 단일 차원, 누적성. 이 거듭한 척도의 재생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거듭한 척도에 접근한다. 0.9 이상이면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소한 0.9는 넘어야지만 이 척도가 이 문항들 사이에 거듭한 척도를 측정하는데 문항들 사이에 단일 차원성을 이루고 있으며 누적성이 부합하다라고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적성이 부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요 거트만 척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기서 명확하게 나눗셈, 곱셈, 덧셈 해서 이 1번, 2번, 3번의 난이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이 누적성이 확실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적성 부합 정도가 거트만 척도가 0.9 이하가 나온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 여기는 이 숫자지만 문항으로 했을 때 1번 문항과 2번 문항과 3번 문항에 이 누적성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트만 척도로 측정을 잘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거트만 척도의 재생계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트만 척도 재생계수의 공식은 자 CR 재생 가능 계수 1.0에서 빼기 2 R분의 2 이 2는 응답 유형의 오차이고요. R은 정체 가능 응답수입니다. 전체 응답자 전체 수 전체 항목수. 그래서 재생 가능 계수 CR은 1 마이너스 응답자 수 곱하기 전체 항목수분의 오류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보가더스 척도입니다. 보가더스 척도는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합니다. 보가더스 척도의 개념 전형적인 거트만 척도의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단차원적이고 누적적인 척도이다. 당연하죠. 거트만 척도가 단차원적이고 누적적인 척도여야 되니까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는 어떤 사회적 거리가 존재하며 이것은 측정 가능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측정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사회적 거리의 개념은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함의 정도이며 이것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라고 하고요. 또 남과 우리 서로 다른 부분들을 구분해주는 경계선 이 친밀함의 정도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가 나와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의 어떤 구분을 해주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가더스가 인종적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보가더스 척도의 특징입니다. 인종, 사회계급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집단 간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집단 간 사회적 거리를 측정한다. 개념이 가진 본질의 뜻을 몇 개의 차원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 척도이다. 국가, 사회 집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무관심, 혐오감 이런 것을 측정합니다. 자, 보가더스 척도를 위한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멕시코와 폴란드 두 나라에서 온 불법 이민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 질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나라 이름을 말하시오. 한 주일 동안 귀화 대학에 방문하는 것, 귀화 대학에 등록하여 풀타임 학생이 되는 것, 같은 반이 되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점점 내려갈수록 친밀함의 정도가 굉장히 강해지죠. 데이트할 수 있는 이성이 되는 것. 네, 굉장히 친밀도가 강하죠. 한 주일 동안 귀화 대학에 머무는 것.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부딪힐 일도 만날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나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대학에 방문합니다.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 데이트할 수 있는 이성이 된다는 건 굉장히 친밀감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정도에서 강한 정도로 쭉 누적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 폴란드에서 온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감정을 표시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대학 방문자, 네,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좋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점점 강도가 내려갈수록
기숙사 같은 층에서 생활하기. 네, 나와 얼굴을 부딪히고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가 조금씩은 많아지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대학 방문자보다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온 친구는 71%에 대한 호의도를 보였고 폴란드에서 온 친구는 83%의 호의도를 보였습니다. 자, 같은 방에서 룸메이트 되기, 나와 한 공간에서 매일 같이 생활하기에 대해서는 멕시코에서 온 우리 이민자는 50%로 호감도가 확 떨어집니다. 대신에 폴란드에서 온 친구도 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이 멕시코에서 온 친구보다는 덜 떨어졌죠. 그만큼 호감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데이트할 수 있는 이성, 제일 마지막 센 강도까지 가면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 친구는 42%, 폴란드에서 온 친구는 64%.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사회 집단 간 거리가, 자, 이 연구자가 측정한 어떤 나라의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집단의 강도는 멕시코에 온 사람과의 어떤 집단, 멕시코 집단 사람들의 집단의 강도와 폴란드에 온 사람들의 집단에 느끼는 감정의 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네,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가더스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 위한 척도. 자, 단차원적, 누적적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차원적이란 것은 어떤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이 단 하나의 이론 개념만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차원의 경우 편견을 측정하는 척도는 다른 개념의 측정 항목을 배제시킨다. 또한 단차원 척도의 항목들은 순서가 연속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누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누적적입니다. 대학 방문자, 풀타임 학생, 같은 반에서 이야기하기. 단순한 하나의 같은 반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지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공부하는 것 좋다, 싫다 이런 부분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차원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래서 이 순서가 연속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누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차원적이고 누적적인 것을 제대로 순서대로 누적적으로 배열이 됐는지 알아보는 것을 아까 이제 거트만 척도의 재생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트만 척도의 재생계수에 의해서 단일 차원성과 누적성을 검증한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보통 5개에서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척도가 누적적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항목에서 그렇다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친밀감에도 그렇다라고 당연히 표현할 것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이다. 네, 요 대학 방문자 풀타임 학생 이렇게 순서대로 했지만 질문의 순서를 데이트할 수 있는 이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될 수 있다 라고 표시한다면 나머지 6개 항목은 무조건 다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누적 척도의 특성입니다. 다음 소시오메트리 척도입니다. 소시오메트리 척도의 개념,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네, 집단 사람들 간의 상호 간의 거리가 사회적 거리의 정도, 강도를 측정한다. 사회적 거리 척도로서 집단 간 거리 측정이 아니라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매우 유명한 방법이다. 집단 내 성원 간들의 호감도, 반감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소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감정관계를 측정하고 이들의 구조에 관심을 갖는 척도이다. 네, 이 집단 안에
서로서로 각자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감정 관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역학적으로 친화와 반발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쌍방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그 강도나 빈도를 측정하여 집단 내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있을 때 이 5명의 사람이 서로 각각의 어떤 서로 간의 거리, 사회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간에 좋아하는 정도, 상호 간에 좋아하는 정도, 싫어하는 정도를 표시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사회적 거리의 척도로서 표시하게 해서 5명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이 사람은 현재 집단 내에 따돌림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시오메트리의 척도의 활용, 집단의 결속력 정도를 저울질하는 데 사용한다. 네, 각각의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결속력을 친화, 반발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다 조금씩만 있다면 이 집단의 결속력은 약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 5명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화살표가 많이 진행된다면 이 집단의 결속력은 굉장히 강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조사 인원의 인원이 소수일 때 적용하기 쉽습니다. 많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네.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소수일 때 적용하기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학에서 다루는 조합의 원리가 사용된다. 네. 전체 몇 명에서 몇 명이 좋아하고 전체 몇 명에서 몇 명이 좋아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소집단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의사소통, 리더십, 사회적 지위, 집단 구조 이런 것을 알아보는 데 활용됩니다. 집단 결속력, CG는 집단 구성원이 2명씩 싹을 지을 수 있는 전체 숫자, 또 실제로 서로 환영하고 있는 숫자로 나눠서 집단 결속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이 2명씩 짝을 지을 수 있는 숫자가 전체가 12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로 환영하고 있는 숫자가 4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집단 결속력이 약한 집단이겠죠. 하지만 서로 환영하고 있는 숫자, 서로 좋아하는 숫자가 10이다. 그러면 소수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집단 구성원들이 친화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결속력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단 결속력이 1일 때 당연히 집단의 결속이 가장 강하겠죠. 팁으로서 소시오메트릭 행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응답 결과를 서로 환영하고 있는 숫자 대 서로 환영하고 있는 숫자의 행렬로 정리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분화 척도. 의미분화 척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분화 척도란 일직선으로 도표화된 척도의 양극단에 서로 상반된 형용사를 배열하여 양극단 사이에 해당 속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척도이다. 네, 제일 양극단에 밝다, 어둡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형용사를 배열하고요. 이 극단 사이에 해당 속성에 대한 느낌을 평가를 합니다. 각 문항이 척도상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평가자들 하여금 판단케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합니다. 어휘차이 척도, 어휘분화 척도라고도 합니다. 이 의미분화 척도의 특성은 주로 측정 대상, 사물이나 인간이죠.
특정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느낌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평가적 차원, 활동적 차원, 역동적 차원, 다차원적 척도이다. 여러 쌍의 대칭적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다차원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다차원적이란 말 아주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가더스 척도를 할 때는 단차원적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측정 문항이 하나만을 평가해야 된다. 자, 의미분할 척도는 다차원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다차원적일까요? 어떤 하나의 느낌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평가, 측정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느낌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이 다양한 평가를 모아서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차원적 척도라고 합니다. 여러 쌍의 대칭적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응답자가 신속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적 공간에 어떤 대상을 위치시킬 수 있다. 라는 이론적 가정을 사용합니다. 느낌을 측정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간에 어떤 대상을 위치해서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의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라는 이론적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의미분할 척도의 활용 사례. 자동차 신모델이 개발되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을 기능성, 신미성, 상징성 이런 여러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 반응을 기능성, 신미성, 상징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정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약하다, 강하다,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 같은 형용사를 제시해서 평가합니다. 의미분할 척도 사용의 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형용사를 읽고 귀하가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각 항목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귀하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밝다, 뜨겁다, 빠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느낌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 대한 느낌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타펠 척도, 어휘분할 척도법의 한 변형입니다. 어휘차이 척도법이라고도 하죠. 어휘분할 척도법이 양극단의 수식어를 제시합니다. 자, 밝다, 어둡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식으로요. 스타펠 척도는 단 하나의 수식어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밝다, 차갑다, 빠르다, 어렵다, 무겁다의 하나만의 그 수식어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조사 대상의 속성 보유의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측정하고요. 중립점 0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직형으로 제시됩니다. 어휘분할 척도, 의미분할 척도법에서 제시한 회용사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스타펠 척도는 어휘분할 척도, 의미분할 척도의 변형, 하나의 수식어만 평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의 정리입니다. 척도의 활용, 평정 척도,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 총합 평정 척도라고 그랬죠. 리커트 척도는 평정 척도의 한 응용입니다. 그래서 평정 척도의 특징을 대부분 리커트 척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 신뢰성 분석을 위해서 일관성 분석을 한다. 내적 일관성 분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거트만 척도, 단일 차원성, 누적 척도, 거트만 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 보가더스 척도, 집단 간 사회적 거리를 측정한다. 보가더스 척도와 대치되는 부분에 있는 것 소시오메트리 척도가 있습니다. 소시오메트리 척도는 집단 간이 아니라
집단 내의 대상자들의 상호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서브스턴 척도가 있었죠. 느낌을 측정하는 척도, 의미분화 척도, 의미분화 척도의 응용 비슷한 부분 스타펠 척도. 다른 점은 의미분화 척도는 양극단의 형용사를 제시한다. 스타펠 척도는 형용사 하나만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미분화 척도, 거듭한 척도와 단일 차원성인 것에 비해서 의미분화 척도는 다차원성이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 두 개의 개념, 세 개의 개념 이렇게 이해해 주면 이 척도의 활용에 있어서 8가지의 모든 척도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외울 게 많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